수사 던지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의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가 됐죠. JTBC가 경찰이 당시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답을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반복해서 보냈다는 건데요.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 메시지는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오전 8시 40분쯤에 장제원 의원이 그 고소인한테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왜 힘들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궁금해서 몇몇 변호사들한테 성폭력 사건을 다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게 성폭력 사건이 일반적으로 무슨 DNA 증거나 무슨 녹취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황 증거를 가지고 보통 재판부가 내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인 이제 장제원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이게 왜 이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이 권력이 끝나간다. 권력 말기 현상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를 이분이 하게 되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한참 살아있을 때 고소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의구심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권력 말기 현상. 저는 약간 세기말적 현상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 5년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왜 참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사건 기자를 오래 했지만 문자가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이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사람이 보낸 문자냐.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을 쭉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낸 그 시간, 그다음에 장소, 여자가 호텔에서 있었는지 몇 시에 떠났는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제3자한테 본인의 사정을 피해를 당했다고 속된 말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뭔가 진술을 했는지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증거로서 확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다면 이분의 말씀이 맞겠는데 이 띄엄띄엄 있는 어떤 문자를 가지고 성폭행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폭행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이 일관됐을 때 예전에 비해서 비춰봤을 때 성폭행 가능성이 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이 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박완주 의원이 이제 보좌진 이제 성추행이 있어가지고 그때 박완주 의원도 적극 부인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최근에 징역 1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물증들이 더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왜 10년 만에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분이 동서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장제원의 비서였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국회로 갔을 때 그때 비서관인가 보좌관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폭행 당한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논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안타깝게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오가고 했을 때 그 사람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지지자들이 공격했거든요. 그 비서. 어떻게 너 박원순 시장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 그렇게 의뢰 관계에 있는
있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본인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계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상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을 이해를 하고 이게 오죽했으면 오히려 10년을 보관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10년 전부터 장제원을 한 방에 보내버리기 위해 이거를 기획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어떤 때가 됐을 때 증명하기, 나의 억울함을, 나의 피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맞죠. 저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뒤늦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처럼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그거를 외부에 알리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자 말고 다른 것들이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 네, 예. 피해자분의 얘기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문자가 사실 주목이 되는 이유는 장 전 의원이 당초에 이 피소 사실이 알려졌을 때 나는 호텔에 가지 않았다. 외박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라는 말은 이제 뭔가 무슨 만남이라든지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수사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질 부분이 더 있는 거겠죠. 사실 이제 친윤 핵심의 이제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 전 의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 엎듯이 각각 다른 사안입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이니까. 근데 아들 사건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해 10월 29일 날 신고가 접수가 됐고 66일이 지난 올해 1월 3일에 신원이 특정이 됐고 그다음에도 신원이 특정된 이후에도 53일 만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검거가 됐어요. 저희도 뭐 사건 기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거 상당히 마약 수사치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세 명이 다 공교롭게도 다 기자고 사건 기자 아니고 저는 이제 경찰청을 한 2년 정도 사건 기자만 4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철규 아들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뭔가 화단이 뒤지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거 요즘 마약 던지기 많이 하던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이걸 특정을 하느냐. CCTV를 다 땁니다. 여기에 그 시간대에 여기에 와가지고 그 화단에는 CCTV가 없었을지언정 그 동선을 따가지고 그렇죠.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월 3일까지 시간이 걸린 거는 2달까지 걸린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왜냐하면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럼 용의자 중에 특히 이제 이철규 아들은 불기소가 한번 된 적, 마약 사건으로 불기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약 사범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리고 뭐 복장이나 얼굴 이런 거를 1월 3일 날 딱 하면은요. 1월 4일 날 가는 게 상식이에요. 1월 4일 날. 지금 윗선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기다렸다 53일이나 2월 25일까지 기다렸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잡아요 일단. 잡아서 족쳐가 죄송합니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같이 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 윗선을 잡는 거지 이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잡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공급책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은 일단 잡아놓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변은 일주일, 그러니까 소변은 일주일, 그리고 모발은 6개월까지 뭐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바로 잡는 게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을 인지를 하면은요 경찰들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10월 29일이잖아요. 내가 신고가 들어온 게 언제 했는 이거 못 찾았거든요. 사실은 이때 이거를 이철규 아들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얘가 마약을 근래 했는지를 생각을 하려면은 경찰은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달을 거의 기다렸다. 2월 25일이 뭔가요? 그 딱 정확하진 않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최후별로 났던 그 날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세계만적 현상이라고. 이것도 지금 던진 거예요. 지금 경찰이. 이거 정권 끝나간다. 이거 안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던진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마약 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오랫동안 피의자를 냅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니 뭐 세기만 살짝 제 목이 잠기는 셈. 네.
근데 이제 박관천 전 경정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이제 시선 집중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흘러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추측컨대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 그만큼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인사를 할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승진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제가 잘나서는 아닙니다. 저는 뭐 선거 때부터 아주 초기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다고 보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가운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던진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른바 개국공신들이 들어가고 또 한 분은 그 부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데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소수고 여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서 다음에 이른바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는 문재인 정부나 예전 정부나 다 그거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특이하게 그건 뭐 통계치는 저는 내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주 도드라진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요. 이게 무섭습니다. 권력,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빛의 속도로 이른바 바뀝니다.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풀이 누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쪽에서 봤을 때 뭐 던지기를 한다. 정권 교체가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열심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본인이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다가 지금 던진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원칙이 있다면 하는 건데 이제 장제원 전 의원 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소가 접수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갑자기 뭐 던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철규 의원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른바 CCTV에서 화분을 막 파고 있는 그 장면이 특정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된 상태에서 머리는 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발에서는 이제 마약했던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철규 위원의 아들이 유명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특정하기 좀 힘들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특정이 됐을 텐데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검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박관청 경정 얘기는 제가 짧게 뭐 하면 이걸 해석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었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내부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이분이 이제 그 경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고속 승진, 좀 이례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을까 정말 최상목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내란에 혐의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인사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그런 불만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관청 경정이 예전에 또 경찰에 근무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오늘부터 이틀간 명태균 씨 불러서 추가 조사 진행합니다. 캠프에 초기부터 있었잖아요. 네, 예. 명태균 씨 존재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걸 아는 게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부부가 선거 때 매일 아침 자기랑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저는 모든 일정에 제가 수행을 했어요. 지역 일정이 많습니다. 경선하고 본선. 지역에 있거든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지역과 가지고 같이 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선과 본선의 일주일에 반 이상이 지역 일정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안 맞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표현 그대로 제가 옮긴다면 오세훈 시장 지가 어떻게 선거가 된지 모른다 얘기를 해요. 네. 결국 오세훈 시장은 몰라요.
어떻게 본인이 시장이 됐는지. 근데 갑자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를 13개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줬느냐? 그래도 얘기를 못해. 그러면서 계속 뭐 식당에서 봤다고 얘기하면 식당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식당에서 봤다고 얘기합니다. 2번.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한테 뭘 부탁을 했고 그 명태균이 만든 자료를 오세훈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5만 사람이 옵니다. 저는 제 선거도 뛰었어요. 그래서 권력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 찍잖아요. 그리고 누가 등이라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저도 선거를 했지만 이분이 말을 잘해. 그래서 그럴싸해. 이른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 뭔가 관련이 있고 뭔가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만나보니 뭔가 이제 그 핵심적인 걸 잘 짚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후적으로 본인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아는데 저는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명태균 씨 입만 너무 바라보는데 그거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잖아요. 아니 그거 제가 전에 했습니다. 진짜요? 원조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개엄 전까지 매일 브리핑을 냈어요. 매일 사실상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카톡. 김건희 여사랑 카톡한 거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친오빠라고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얘기했어요. 근데 오빠라고 해서 언론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친오빠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건 맥락이 맞아요. 근데 이제 녹취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녹취는 저번에 나온 녹취 말고 다른 녹취가 없습니다. 그 흐름에서 나온 녹취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거를 뛰었어요. 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공천 준다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대통령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인수위 때.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 개입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의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의견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온 상황 자체가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보세요. 제가 대선을 뛰었어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공천해줘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른바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거를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누구누군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 거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 돈이 오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그만큼의 어떤 비용을 공천으로 소위 말해서 바꿔 먹었느냐.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도가 반박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동의하는 부분 하나는 있는 게 명태균 씨가 자기 과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얘기했던 게 30명 내가 보내버리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로 30명이 나올까? 그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많으면은 10명까지는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근데 30명 내 핸드폰에 14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여론조사 맡겼다고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조작이 있었느냐, 다른 것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전 동의를 하고, 다만 오 시장 여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좀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되겠다. 명태균 씨 얘기가. 근데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기는 빼박이다. 여기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 정도면은 이제 여론상으로도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홍 시장은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한 게 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안 그래도 홍 시장 이제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에게 돈을 이제 김태열 소장 시켜서 빌렸는데 돈 갚으라고 재촉하니까 홍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 하고 박한테 좀 닥치고 좀 내년 3, 4월까지 있으라고. 저
한테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이제 지금 최 땡땡은 아들 친구, 홍 시장 아들 친구 얘기고, 이게 이제 홍 시장 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협박성 발언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양쪽 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면은 진짜 명태균 양아치구나 진짜.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2년 12월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운영비가 없었다라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뭐 기사가 다 나와서 박재기 씨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근데 이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갚으라고. 언제 갚냐.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은 좀 먼저 갚고 나머지 못 갚고 있는데 뭐가 됐든 일단은 갚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태균이 와가지고 야 부정선거 이걸로 고발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양아치구나. 저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보는 안목도 있고 하지만은 하는 행태는 다 저질이다. 근데 우리가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선거를 이걸 그러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라는 이 얘기를 던지는 거는 부정선거를 저쪽에서 인정을 하고 아는 거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확하게 네.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하도 요즘 부정선거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어 진짜. 그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여론조사 조작을 했든 아니면은 뭐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준 게 문제든 이거는 불법이 있었다라는 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저는 여튼 제가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들을 디펜스하는 거였는데 너무 극한 직업이야, 내가 보기에 우리 대표님.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화를 내는 경우가 딱 2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친오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랑 싸우고 나서 그때 카톡이 사단이 났고, 두 번째가 오세훈 시장 정무부지사인 강철원 씨 관련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본인이 소위 말해서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과는 사단이 난다. 이게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볼 때 일종의 본인이 농계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약간 비겁하거든요. 진짜 본인이 다 죽을 각오를 한다면 저는 한두 명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람이 말해봤을 때 신빙성이, 그러니까 주장은 이만큼 달려가는데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좀 후행적으로 이격이라고 할까요? 그 간격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은 되게 많습니다.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녹취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본인의 녹취잖아요. 결국은. 근데 강혜경 씨는 뭐냐면 본인의 녹취도 아니고 명태균 씨의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를 그냥 인용한 거의 녹취입니다. 결국 그 명태균 씨와 이 강혜경 씨의 녹취는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녹취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진짜 죽고자 하는 결의가 있다면 저는 여러 명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딜을 하고자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는 이유도 보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별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장을 설 수 있는 그 시기를 계속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맞춰간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아는 게 많고 있고, 그렇다면 녹취라는 건 무한 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발 까셔라. 계속 연기만 군불만 피우지 말고 까셔라. 왜냐? 국민들은 확실하게 뭐 홍준표 시장이든 만약에 그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검증해야죠. 예.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강혜경하고 명태균하고 한 거니까 그게 명태균이 뭐 홍 시장에 그게 직접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시점이 2022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뭐 정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때고, 그러니까 명태균도 힘이 가장 셀 때예요. 굳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본인이 나중에 망할 거니까 미리 이런 거를 함정을 파놓고 미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재정적으로 쪼들린 거 맞고, 홍준표 측에서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야 내년 3월 4월까지 좀 기다려.
그럼 내년 3월, 4월에는 무슨 돈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창원 산업단지나 뭐 이쪽으로 지금 활로를 뚫으려고 한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 따르면 검찰이 이제 홍 시장 아들이 명 씨한테 2023년 6월에 김건희 여사 초청해달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제 특허선 주장으로 뭐 여성 주관으로 여성 발명왕 대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런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면 사실은 홍 시장 아들과 명태균 씨와의 이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대구시에서 주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거잖아요. 네. 특허청이 주관을 한 건데 홍준표 아들이 이거를 왜 명태균한테 부탁을 하죠? 대구시도 아닌데. 대구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요.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오지랖이 넓었구나. 이거저거 대구시에서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사한테 또 줄을 대려고 했구나. 그런 거고 이거는 이 한 건만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시의 민원을 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별거에다 지금 다 했구나. 그러니까 명태균, 김건희한테 줄을 대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얼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아들이 연락하고 측근이 연락하고 돈 주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정황 증거가. 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행을 1호차를 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끝날 때 호텔에 가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맥주 한두 캔 마시면서 여러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전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역한 마음을 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검증이 안 됩니다. 이게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문고리 권력의 위험성인데 사람들은 명태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가지는 그 실체가 이만큼인데 더해서 권력은 실체적 권력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그 이른바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전화 문자 2024년도 그 처음에 문자가 된 게 그거잖아요. 총선 저번에 텔레. 그게 명태균 씨가 계속 연락을 하다가 하도 안 되다가 나중에 된 멘트가 그겁니다. 이거 경선 가야 된다. 약한 후보 해야 된다. 본인이 수차례 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광은 잘 파는 재주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하나하나 봤을 때 저는 나오는 게 별게 없을 거다. 왜냐? 있다고 하면 좀 깎겠죠. 왜 안 깎겠습니까? 하나는 확실하게 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 이미 하나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제 말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시점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저는 뭐 대통령을 옹호하자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선거를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선거를 열심히 뛰었어. 그럼 그 사람이 지방선거 나가려고 해? 그럼 전 적극 추천합니다. 얘 대선 열심히 뛰었거든. 이 사람 좀 해줘.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의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문제 삼느냐. 다만 그게 이른바 여론조사하고 뭔가 그 공천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인 거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 채널 매블쇼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 등과 당내에서 움직이며 내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다 짜고 한 짓이더라.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긴 하지만 대충 맞더라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의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든 일단은 본인이 짜고 한 짓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짰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짰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검찰과 유착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의 시각에 아니면 뭐 정부 여당의 시각에 동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엔 그런 건데
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한 사람의 입증 책임이 있는데 바로 또 짰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광폭 행보 뭐 여기저기 언론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게 1일 1 구설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K 엔비디아도 뭐 그렇고 뭐 저는 그게 무슨 사회주의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그리고 어떻게 태양광 연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좋은 기업 키워가지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돌려줄 방안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논란을 낳는 방식으로 나온다 이런 게고 다른 무엇보다도 비명계들한테 그동안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결국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온건한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사실 포용하고 그게 표가 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걸로 좀 까먹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고민정 의원이 오늘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비명계 만나서 수많은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잡는 악수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비명계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어떤 내심이 드러난 거 아닌가. 악수 중에 악수를 보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무섭습니다, 사실. 왜 무섭냐.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진심이 뭐냐. 저는 사람이 화를 낼 때 화낼 수 있고 화를 안 내고 뭐 웃을 수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화내다가 갑자기 웃으면 그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야당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무게감이 좀 요구되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헌과 탄핵이라는 전국 속에서 기회 포인트는 기회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졌는데 과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였다면 29번의 탄핵이 웬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타겟팅해서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지만 가장 큰 줄기인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이낙연 지사가 캠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동무대예요. 근데 동무대인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 대통령은 직무정지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은 그냥 원오브 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어떤 실질적인 무게감이 실리지 않고 정책으로 그게 뭔가 지행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본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 표현에 제가 좀 빌리자면 일시건, 일허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일 1 논란이라고 했지 제가 시건이나 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포맷을 제가 따라한다면.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악수 중에 악수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당내 통합 행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공든탑이 다 가려지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대 정신을 국민 통합으로 해놓고서 이거 본 모습 뭐냐 사과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촉구를 했어요.